자, 그럼 가계도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는요, 뭐 이러한 기호를 써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가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분석법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고요. 내가 나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고 싶으면 의뢰를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는요, 전통적으로 사람의 그 유전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탐구활동지에다가 ABO식 혈액형과 관련해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을 해보게끔 했고요.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부터 나까지 혹은 나의 그 형제 자매들까지 ABOC 혈액형과 관련해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가계도 분석하는데 왜 사람의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왔느냐?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물 종마다 고유한 염색체의 수가 있고요, 염색체의 크기가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마다 고유한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분석하는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람의 핵형 분석은 백혈구의 그 백혈구를 세포분열 시킬 때 세포분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체세포분열 중기 때 세포가 가장 이제 사이즈가 크게 되거든요. 이때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용이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염색체의 그 세포분열을 멈추게 한 다음에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쭉 나열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을 분석하는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만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쭉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쭉 나열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가 큰 게 있고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녀석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기와 모양, 동원체의 위치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1번 이 염색체 쌍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겠죠. 맞죠? 또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겠죠. 이 염색체 쌍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았다면 또 나머지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겠죠.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총 46개의 염색체, 다르게 얘기하면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핵형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핵상은 보통 N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쌍으로 존재하게 되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그래서 사람의 핵상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와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쭉 나열하니까 제일 큰 염색체 쌍이 있고요, 제일 작은 염색체 쌍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석을 했더니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색체 쌍을 성염색체라고 했고요. 나머지 1번부터 22번까지의 이 염색체 쌍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염색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염색체 쌍이 있죠. 이 쌍,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 염색체 쌍을 뭐라고 하냐?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22쌍의 상 염색체와 한 쌍의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성 염색체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가지고 성 염색체의 조성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XX를 가지고 있게 되면 여성으로서 표현형을 가지게 되고요. XY를 가지게 되면 남성으로서 표현형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같이 나타나게 되면요. 자, 여성은 핵상이 뭐예요? 2N이죠. 근데 44개의 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남성은요, 2N의 핵상을 가지고 있죠. 44개의 상 염색체와 XY의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쌍으로 존재하는 이 염색체는 한 개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리고 이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할 수 있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 가능한 특수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DNA와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세포 분열기에만 얘를 관찰 가능하냐? 자,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분열만 거듭하는 건 아니죠. 분열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시기도 있고요, 자신의 유전 물질을 나누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제한 유전 물질을 나눌 때 DNA가 막 풀어져 있는 상태로 이 복제한 유전 정보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이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유전 정보에 소실 없이 정확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세포 분열기, 즉 유전 물질을 나누는 이 시기에만 특정하게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구조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염색체는 당연히 우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아까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했죠. 근데 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만 같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같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물은 그 생물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사용했던 생물 완두는요, 완두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완두의 색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두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완두의 모양하면 둥근 모양이 있고요, 주름진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의 형질 안에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형질을 뭐라고 한다?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두의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인 둥근 형질과 주름진 형질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립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 이 특징이 나타나게 하는 거는 이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죠? 이 유전 정보를 뭐라고 하냐?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의 특징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만일 1번 염색체의 여기에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는데 완두의 모양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엄마한테서 받은 거라고 할게요. 아빠한테서 받은 이 1번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도 완두의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겠죠. 뭐 갑자기 얘가 바뀌어서 그런데 사람의 예를 들게 되면요. 사람은 눈꺼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꺼풀, 선생님 눈꺼풀로 알고 있는데 바뀐 교과서는 눈꺼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눈꺼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쌍꺼풀이 있죠. 또 외꺼풀이 있죠. 쌍꺼풀이 아는 것을 외꺼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까풀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뭐 표준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눈꺼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형질에는 쌍꺼풀하고 외꺼풀이 있더라. 뭐예요 이거? 대립 형질이죠. 그러면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거는 쌍꺼풀 대립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로 나타나는 거겠죠. 외꺼풀인 거는 외꺼풀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꺼풀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눈꺼풀과 관련해서는 쌍꺼풀이 외꺼풀에 비해서 우성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얘는 열성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쌍꺼풀 유전자와 외꺼풀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우성인 쌍꺼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사람의 눈꺼풀 유전 정보가 1번 염색체의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엄마한테서 받은 거라고 하고 이게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염색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도 눈꺼풀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엄마 집에는 전부 다 쌍꺼풀밖에 없어가지고 쌍꺼풀 유전자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집에는 전부 다 쌍꺼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꺼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이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BO식 혈액형 유전자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BO식 혈액형 대립유전자의 구성입니다. 자, 선생님이 ABO식 유전자가 몇 번 염색체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9번 염색체일 겁니다. 자, 9번 염색체 상에 항상 이 위치에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죠. 즉,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원 A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를 IA 이렇게 표현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응집원 B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를 IB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근데 응집원이 나타나지 않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문자 I 이렇게 표현해 주게 돼요. 왜 소문자로 표현해 주느냐? A와 응집원 A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와 B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는 나타내지 않게 해주는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A와 IB는 O형, 그러니까 이 응집원을 나타내지 않게끔 하는 거, 이 유전 정보에 비해서 우성이더라. 그렇죠? 근데 A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응집원 A를 나타내는 거 유전 정보와 B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 정보는 얘네 둘이 우성과 열성을 가리기 힘들더란 말이에요.
즉 얘네들은 둘 다 유전 정보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발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성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 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엄마한테서 염색체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서 전부 다 응집원 A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 정보를 받게 되면 당연히 얘는 A형을 나타나겠죠. 자, 근데 엄마한테서는 자, A를 물려받고요. 아빠한테서는 응집원을 나타내지 않게끔 하는 O형 유전자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로 나타날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성과 열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성으로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A형은요. 이렇게 IA 가지고 있는 경우, IA 혹은 스몰 i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 다 A형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IA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그냥 편의상 AA 이렇게 적어주게 돼요. 얘는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AO 이렇게 보통 적어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형은요. 당연히 응집원 B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면 B형으로 나타나겠죠. 맞죠? 그러면 유전 정보를 한번 적어볼게요. B, 얘는 B, O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A형 응집원 A를 나타내게 하는 거, B를 나타내게 하는 거 둘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전 정보를 적게 되면 A,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얘를 적게 되면 O 혹은 OO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웠는지 1학기 때 배웠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있습니다. 자, A형, B형, AB형, O형.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현형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죠. 자, 얘는 AA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AO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조성을 적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BOC 가계도를 작성할 때 표현형뿐만 아니라 표현형을 바탕으로 유전자형을 적어볼 수 있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이 유전 정보를 누구한테서 물려받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계도에 한번 접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도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가계도에 사용하는 기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는 네모로 나타내게 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결혼했을 때는요, 옆으로 이제 선을 그어주게 돼요. 그리고 자손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요, 이렇게 밑에다가 선을 긋게 되고,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손이 뭐 둘 이상이면 당연히 이렇게 가지를 쳐서 자손을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쌍둥이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준답니다. 예전에 수능에 한번 이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란선 쌍둥이는 이렇게, 이란선 쌍둥이는 이렇게 가지를 쳐서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죠. 자, 어머니죠. 아버지의 형제고요. 그 다음 아버지의 부모니까 조부모가 되겠죠. 여기는 외조부모.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되도록 이렇게 3대에 걸쳐 가지고 가계도를 좀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는 AB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AB형은요,
표현형이 AB형입니다. 근데 유전자형도 어때요? AB죠.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자, 친할머니도 보면 O형이죠. O형은요, 역시 AB형과 마찬가지로 AB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아요. 자, 그런데 유전자형을 다시 적어주게 되면요, AB, 여기는 O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빠의 누나라고 할게요. 고모가 되겠죠. 고모는 B형이에요. 그런데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O형 밖이죠. 그러면 이 B형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았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이 고모의 혈액형 유전자의 표현형은 B형이지만 유전자형은 BO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O형이죠. 그러면 A는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겠죠. 맞죠? 그러면 할아버지한테서 A형을 받았으니까 A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엄마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할아버지 역시 AB죠. 자, 외할머니는 일단 B형입니다. 그러면 B형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엄마는 B형이에요. 자, 근데 이 엄마가 B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엄마 그 외조모가 B인지 BO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때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보게 되면요. 나는 O형이죠. O형일 때는 O형 유전 정보를 2개 가지고 있을 때 O형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을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겠죠. 그러면 엄마 유전자형이 뭐다? BO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이 O형 유전 정보는 누구한테서 물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외할아버지한테서는 못 물려받겠죠. 왜냐하면 외할아버지는 A와 B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는 그렇죠. 외할머니한테서 물려받았겠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BB가 아니라 BO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할 때, 가계도를 작성하고 그걸 분석할 때 이렇게 표현형뿐만 아니라 유전자형도 같이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계도를 작성을 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설명을 좀 건너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학교에서 배웠는지 선생님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삐졌던 게 있는데 아마 이 가계도 작성한 예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가계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